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될까요?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색이 늘어도, 호주머니에 돈이 늘어도, 직함 앞에 온갖 글자가 붙어도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날 분노가 많았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시작해 거래를 따내지 못하면 얼굴이 붉어졌고, 직원이 실수하면 목소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러나 어느 날 한 직원이 내 눈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혼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계산서, 재무제표, 성장계획표는 잔뜩 쌓여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감정의 장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병철, 자네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정작 자신은 경영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숫자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 말의 속도, 말하지 못하고 삼킨 한숨까지 함께 보려 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결정은 더 무거워졌고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선택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탐욕, 자존심, 불안, 그리고 조용한 책임감까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자기 사업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감정은 숨기라고 들여온 손님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고 길들여야 할 자산입니다. 돈을 경영하면 부를 얻고 사람을 경영하면 조직을 얻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경영하는 자만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손에 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려내야 비로소 깨닫고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의 첫걸음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를 자기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표정, 남의 말투는 잘도 읽으면서 정작 자기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이를 먹어도 감정은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나는 회의를 하다가도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화가 나 있는가? 저 사람의 태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세워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인가? 대부분의 답은 후자였습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그려놓은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타인의 잘못 이전에 나 자신의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자기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늘 저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세상이 불공평해? 부하는 말을 안 들어. 그러나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왜 이 말이 이렇게 나를 찌르는가?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탄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젊은 임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자네의 감정은 자네의 재무제표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출렁인다면 이미 손실이 난 거야. 숫자보다 먼저 마음의 장부부터 들여다보게.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팀이 정리해주지만 감정의 재무제표는 스스로 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나는 말년이 될수록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주름을 확인하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내 표정이 분노인지 피로인지 두려움인지 확인하려고 본 것입니다. 리더는 늘 누군가의 감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모른 채 결정을 내리면 조직 전체가 그 색에 물듭니다. 그래서 나는 큰 결정을 앞두고는 일부러 하루를 늦췄습니다.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비로소 상황이 보였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일. 그 거리가 생겨야 비로소 이성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기 이해는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화 안 났어 라고 억지로 웃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그 밑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성숙이 시작됩니다. 감정은 무조건 참아야 할 적이 아니라 읽어야 할 언어입니다. 화는 기준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고 질투는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속삭임이며 두려움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이 언어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는 평생 기술보다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남의 말이 거칠어도 자기 안의 파도를 먼저 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는 감정 경영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화려한 말재주도 결국 감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흔들렸던 마음의 순간들을 조용히 적어보는 자에게만 쌓여가는 힘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의 경영일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은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리더는 감정의 흐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실력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실력도 있지만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것이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 감정 경영의 결실입니다. 자기 이해가 감정 경영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타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어려워하면서도 타인을 판단하는 일에는 놀라울 만큼 능숙합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저 직원은 유능하지 않아. 저 임원은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상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답하며 어떤 사람은 표정 하나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감정의 언어를 해석할 줄 모르면 관계는 오해로 가득 찹니다. 나는 수많은 협상과 회의에서 이 원리를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건을 두고 다투지만 그 아래에는 늘 감정이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투가 강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과하게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감정을 읽지 못하는 리더는 상대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리더는 상대의 표현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봅니다. 그 순간 갈등은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머리를 설득하지만 감정은 마음을 연다. 머리가 이해한 명령은 금방 잊히지만 가슴이 느낀 존중은 평생 기억된다. 내가 회의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보았을 때도 먼저 그의 감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나?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사람은 평가보다 이해를 먼저 원합니다. 유능한 직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도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평소에는 당당하지만 실수 앞에서는 누구보다 불안합니다. 그때 리더가 던지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라고 묻는 리더 아래서는 사람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었나? 라고 묻는 리더 아래서는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이것을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과학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어디선가 온 흔적입니다. 분노는 상처에서, 집착은 불안에서, 거칠음은 두려움에서, 침묵은 체념에서 옵니다. 이것을 모르면 상대는 항상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것을 알면 상대는 사연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인재를 보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잃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오래 버티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꼈고 상대의 표정 속에 숨은 작은 균열을 알아챘습니다. 그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품격에서 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조직 속에서도 믿음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곧 그 사람의 자산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눈을 가졌다면 감정 경영의 두 번째 기둥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둥 상호작용, 즉 감정을 대화로 번역하는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결국 표현되는 순간에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경영의 세 번째 기둥은 상호작용, 즉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입니다. 나는 평생 말의 무게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흥망이
숫자가 아니라 한 문장에서 갈라지는 장면을 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계속 반복 재생되는 에코입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일으키고 차가운 말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리더의 말은 곧 조직의 온도입니다. 나는 중요한 말을 할수록 속도를 늦추고 온도를 높였습니다. 한 문장을 입 밖으로 내기 전 3번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숨이 내 감정을 식히고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정은 숨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설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을 던지지 않고 번역해서 전하는 것. 나는 이것을 감정의 번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의 보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젊은 시절 던졌던 말은 이랬습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나? 그 말은 그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문장이 아니라 그의 자존을 흔드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꺾였다는 것은 그의 어깨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었네. 사실은 내 조급함을 자책해야 했지. 그 한마디가 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비판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꾸짖지 말고 상황을 꾸짖어라. 잘못된 것은 행동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말에는 3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태도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셋째, 의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사람은 내용보다 태도와 의도를 훨씬 정확하게 읽습니다. 같은 수고했네라도 진심으로 말하면 힘이 되지만 의무적으로 던지면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 전에 항상 문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나? 대신 이 부분은 어떤 이유였나? 틀렸다.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단어 하나만 바꾸어도 공기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의 기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하나? 는 공격이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 는 대화입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면 관계가 남습니다. 나는 이것을 관계를 살리는 문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과하게 진지한 태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유머는 감정을 부드럽게 푸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회의에서 실수하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나도 자네 나이 땐 하루 3번씩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늙은 거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유머는 사람을 비웃는 도구가 아니라 긴장을 녹이는 따뜻함입니다. 결국 말의 품격이 곧 인격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쌓을 수 있지만 말의 태도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길러집니다. 내가 말년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잃게도 합니다. 말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을 번역할 줄 아는 사람, 관계를 남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입니다. 감정 경영의 세기둥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이 모두 세워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 3가지를 잇는 축,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나는 이 힘을 감정의 중심축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하나가 지나치면 감정은 과잉이 되고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감정은 공허해집니다. 자기 이해만 깊은 사람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타인 이해만 앞서는 사람은 남의 감정만 챙기다 스스로를 잃습니다. 상호작용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세기둥은 반드시 함께 자라야 한다. 감정의 균형을 잃은 사람은 예상보다도 자주 무너졌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했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고 작은 불만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이었습니다. 감정의 균형을 세우는 첫 번째 습관, 자신을 재점검하는 질문.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늘 내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 내 표정은 감정이었는가? 아니면 판단이었는가? 나는 지금 상대의 말보다 내 불안을 더 크게 듣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이 습관이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감정이 투명해지고 그 뒤의 원인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감정의 속도 늦추기. 감정의 폭풍은 대부분 즉각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러나 그 말은 감정의 노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큰 감정이 올라올수록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고 메모장에 먼저 써두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잠시 물을 마시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불과 10초만 지나도 말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감정의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박자가 그의 인격을 높이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 맞서지 않는 용기.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나는 분노가 가장 강할 때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더 큰 신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냉철한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회의 자리에서 내게 반말을 섞어대들었습니다. 회장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순간 가슴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도 틀릴 수 있지. 그 직원은 울음을 터뜨렸고 며칠 후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회장님의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맞서지 않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정의 균형이 주는 마지막 선물. 감정의 균형이 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 앞에서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 중심축이 바로 품격입니다. 나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실력은 감정의 그릇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상처에도 무너진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끝내 큰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감정의 균형이 그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고 끝내는 승리하게 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감정의 더 깊은 뿌리로 내려가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나 슬픔, 불안이 전부가 아니다. 감정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 어린 시절의 경험,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욕구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를 감정의 근원이라 불렀다. 성인이 되어도 사람은 과거의 감정 패턴을 그대로 반복한다. 누군가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누군가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꺾이고, 누군가는 가까워지기 직전에 도망친다. 그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애착의 흔적 때문이다. 나는 많은 직원을 보았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사람, 침묵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사람, 사소한 지적에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지금의 감정을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흔들고 있다는 것. 감정은 현재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과거의 경험에 닿아 있다. 어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매 순간 인정 욕구에 흔들린다. 늘 혼자 싸워야 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을 주다 상처받았던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조차 불안해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행동보다 그 행동의 근원을 보려 했다.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차가움 뒤에는 상처가 있고, 공격성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조언을 해도 상대의 마음에는 닿지 않는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변명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해가 생기는 순간 비난은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뿌리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상대의 침묵이 나를 겁먹게 하는지, 왜 관계가 깊어질수록 도망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모르면 평생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나는 많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사람을 잃지 않는다. 회사란 숫자로 돌아가는 조직 같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리더는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는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일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리더십의 완성이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감정이 왜 폭발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었다. 욕구의 충족과 좌절, 바로 그것이었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욕구의 그림자다. 욕구가 채워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은 뒤틀린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 원리를 보았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무시당하면 분노가 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외면당하면 불안이 된다.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통제당하면 반항이 되고,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이 반복된 피로 속에 갇히면 허무가 된다.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감정이 격해진 사람을 볼 때 성격보다 먼저 무슨 욕구가 좌절되었는가를 보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오래 채워지지 못한 욕구의 화신일 뿐이었다. 이것을 이해한 순간 나는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욕구는 5가지로 나뉜다.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영향, 자유, 즐거움. 사람은 모두 이 5가지 욕구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비율이 다르고 어떤 욕구가 억눌렸는지에 따라 감정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관계에서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며,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은 작은 지적에도 흔들린다. 자유의 욕구가 큰 사람은 통제에 거칠게 반응하고, 즐거움의 욕구가 큰 사람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에서 빠르게 소진된다. 욕구가 충족된 사람의 감정은 고요하지만 욕구가 좌절된 사람의 감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욕구를 이해하면 사람의 감정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면 행동이 읽힌다. 행동을 읽으면 갈등은 절반이 해결된다. 이것이 감정을 경영하는 리더의 관점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다. 억눌린 욕구는 형태를 바꾸어 폭발한다. 억눌린 인정 욕구는 타인을 비난하는 성격으로 변하고, 억눌린 사랑 욕구는 집착이 되고, 억눌린 자유 욕구는 반항이 되고, 억눌린 즐거움은 냉소가 된다. 그래서 나는 감정이 폭발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니라 지쳐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차갑게 식어 있던 마음에 따뜻한 문을 열어주었다. 감정의 폭발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며 방향이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병이 되고, 신호를 읽으면 통찰이 된다. 욕구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욕구를 존중하는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의 성과보다 그 사람의 욕구의 방향을 읽어주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누군가는 인정에서, 누군가는 자유에서, 또 누군가는 사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욕구를 읽는 사람은 관계에서 헤매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행동보다 마음의 갈망을 본다. 그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사라진다. 감정은 욕구의 언어며, 욕구를 이해하는 순간 인간이 보인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 속에서 깨달은 인간 심리의 핵심이었다.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의 근원을 알고 욕구의 움직임까지 읽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라는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터지면 자신의 성격이 문제라고 자책하거나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다. 감정의 폭발은 마음속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이며 방향제시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읽지 못하는 데 있었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이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봤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좌절된 인정 욕구가 분노로 변해 회사를 떠난 사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반항과 냉소로 일관한 사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그 질문에 답을 모르는 채 행동만 반응하니 감정은 계속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결국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렸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나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대의 한계는 능력의 끝이 아니라 감정의 포화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감정의 폭발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는 신호였다. 이 신호를 감정의 지도로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리더의 역할은 이런 감정의 온도를 읽어주는 일이다. 조직의 공기는 리더의 감정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리더가 불안하면 조직은 흔들리고 리더가 분노하면 전체가 긴장한다. 그러나 리더의 마음이 36.5도의 온기를 유지하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이 생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 감정의 온도는 어떤가? 리더는 냉철해야 하지만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따뜻해야 하지만 흐물거려도 안 된다.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기반이었다. 감정의 폭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늘 했던 말이 있다. 감정은 파괴의 에너지가 아니라 방향의 에너지다. 화가 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이고, 불안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슬픔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다. 감정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다. 감정의 신호를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폭풍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위기가 닥쳐도, 관계가 흔들려도, 숫자가 흔들려도 그는 감정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인간 경영의 본질이라고 믿었다. 기술은 시대가 바뀌면 낡아지지만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진다. 그리고 결국 모든 감정은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다. 존중,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다. 이 갈망이 채워질 때 감정은 평온해지고 이 갈망이 부정될 때 감정은 폭발한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존중을 오래 받을 수 없다. 감정의 폭발을 배운 사람은 관계를 잃고 감정의 신호를 읽은 사람은 관계를 얻는다. 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감정의 신호를 이해하면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자존스승의 문제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깊고 무겁고 오래가는 것은 바로 자기 존중감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사람의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존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에도 무너지고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감정이 과하게 흔들리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질문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위기가 자주 찾아온다. 나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했다. 이병철, 자네는 자네를 존중하고 있는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다. 나는 남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조직의 품격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 과로, 완벽주의, 불안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 결과였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에게 거칠고 냉정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거칠어지고 자신에게 여유와 관용을 주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온기를 남긴다. 자존이 무너지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감정이 있다. 수치심, 외로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은 나 자신을 작게 만들고 외로움은 세상을 멀게 만들며 불안은 타인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죄책감은 현재의 선택을 무겁게 만든다. 이 4가지 감정은 서로 얽히며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늘 흔들리는 사람들, 성취를 이뤄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인정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4가지 감정에 지배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남의 인정을 먹고 살면 평생 배고프다. 존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자존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릴 때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며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공격하기보다 조용히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은 점점 단단해진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절제다. 나는 존중을 절제의 예술이라 생각했다.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생긴다. 절제로부터 만들어진 품격은 타인을 강요하지 않고도 움직이게 만든다. 타인을 존중하는 법은 단순하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직원에게 늘 말하곤 했다. 우리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일부를 함께 빌리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경쟁 대신 공존이 생기고 의심 대신 신뢰가 쌓인다.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중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다. 존중이 사라진 조직은 효율만 남고 효율만 남은 조직은 결국 무너진다. 감정 경영은 결국 존중을 품격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욕구를 다스리고 상처를 바라본 뒤 마지막에 남는 문장은 단 하나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그대를 존중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관계를 살리고 모든 감정을 편안하게 만든다. 감정 경영의 여정 끝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다. 기술은 시대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감정을 다룬 말 한마디는 평생을 남긴다. 조직의 흥망이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문장 때문에 갈라지는 장면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말년에 이를수록 나는 말의 온도를 가장 두려워했다. 리더십을 흔히 결단력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결단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리더는 언제나 누군가의 감정 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한 사람의 불만, 한 부서의 피로, 한 동료의 좌절, 이 모든 감정의 무게 위에서 조직은 움직인다. 리더가 이 감정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면 결단은 독단이 되고 의지는 강압이 된다. 나는 한 번도 무감정한 리더를 존경한 적이 없다. 냉철하지만 따뜻하고 단호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였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활용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뒤에 있는 두려움을 읽었고 불안이 올라오면 준비해야 할 방향을 찾았다. 감정을 적으로 두지 않고 자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감정 경영의 심장이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의 표정이 흔들리는 순간 감정을 읽지 못하는 리더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그러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리더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 사람은 이 안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회의의 공기를 완전히 바꾼다. 감정의 과학이자 인간 경영의 기술이다. 내가 정리한 감정인식의 구조는 3단계였다. 1. 인식.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2. 해석.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3. 표현. 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3단계를 거치면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방향으로 변한다. 화는 경고다. 슬픔은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임을 말한다. 두려움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감정은 언제나 신호였고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능력이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한 인간의 품격은 자각의 깊이에서 나온다. 자신의 분노를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분노를 용서할 줄 알고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품어줄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감정 경영의 마지막 단계는 품격이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 시대를 움직인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모든 옳음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정확함을 위해 많은 사람과 싸웠다. 그러나 말년이 되어 깨달았다. 때때로 옳음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한 임원과 논쟁을 벌이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 판단이 맞았다. 그러나 이상했다. 회의는 이겼지만 마음은 패배감을 남겼다. 그날 깨달았다. 회사를 살렸지만 사람을 잃었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다. 관계를 잃는 옳음은 결국 틀린 것이다. 사람을 이기면 순간의 승리지만 관계를 지키면 평생의 승리다. 감정을 경영하는 자가 인생을 이긴다. 그는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 빛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세우며 얻은 마지막 결론이었다. 기술은 수단이고 사람은 본질이며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이다. 감정을 경영하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면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감정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분노는 어제의 두려움에서 오고 오늘의 불신은 오래된 상처에서 오며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는 감정의 뿌리는 대부분 오래전의 경험에 묶여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기만인지 수없이 보았다.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겪어온 감정의 역사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나는 많은 직원을 보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비슷한 실수를 해도
금세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작은 지적에도 무너지는 사람, 변화 앞에서 당당한 사람, 사랑을 두려워해 도망치는 사람, 그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이해했는가였다. 감정은 현재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행동보다 먼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순간 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이해로 바뀐다. 애착의 그림자, 감정의 첫 번째 뿌리. 심리학자 바솔로뮤는 애착을 4가지로 나누었지만 나는 그중 3가지가 인간을 가장 흔들린다고 보았다. 거부형 애착. 나는 괜찮다 라는 말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은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다. 집착형 애착.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매달리는 사람. 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 두려움형 애착.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 외로움을 겪지만 끝내 다가서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된 진실이 있다. 그들의 감정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거부형에 가까웠다. 감정을 보이면 약해질까 두려웠고 실망을 피하고 싶어서 혼자 해결하는 것을 성숙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의 시작이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증거다.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상처가 없는 인간은 없다. 상처를 인정한 인간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다. 나는 사업 초기에 믿었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일을 겪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배신감이 마음을 물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그가 남긴 상처보다 그 상처를 통해 배운 인간의 복잡함이 더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겉모습 뒤에는 언제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 조절은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붙이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화가 났다면 나는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인정받고 싶다, 두렵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탄이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 숨긴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다. 불안은 조급함으로, 서운함은 냉소로, 상처는 공격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말 속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리더는 타인의 실력보다 타인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는 평가가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한다. 나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도 그의 행동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했다. 지쳤던 것인지, 불안했던 것인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꾸짖을 말이 줄고 도와줄 마음이 커진다. 그 순간 조직의 온도는 따뜻해진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감정의 경영이다. 상처는 혼자 있을 때 깊어지고 함께할 때 치유된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조직에는 관계의 용기가 필요하다.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약점을 보여줘야 팀이 강해진다. 완벽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는 조직이 오래 살아남는다. 결론. 감정의 뿌리를 알면 사람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은 가지와 잎으로 보이지만 뿌리는 애착과 상처에 있다.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나는 경영을 통해 인간을 배웠고, 인간을 통해 감정을 배웠고, 감정을 통해 관계를 배웠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역사 속에 있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상처와 욕구의 지도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나는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결국 한 지점에 도달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욕구의 방향이었다. 누구나 5가지 욕구를 지니고 태어난다.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영향력, 자유, 즐거움. 이 욕구가 충족되면 감정은 고요해지고 좌절되면 감정은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능력보다 욕구를 먼저 보았다. 욕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보였고 감정이 보이면 행동이 읽혔다. 나는 한 간부를 기억한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과도 좋았지만 늘 불평으로 가득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제 노력을 몰라줍니다. 그의 말 사이로 나는 강한 분노를 보았다. 그러나 그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좌절된 인정 욕구의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이기고 싶은가? 그는 길게 침묵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감정은 언제나 욕구의 언어다. 분노는 힘의 좌절이고, 슬픔은 사랑의 부재이며, 불안은 자유의 위협이고, 허무는 즐거움의 결핍이었다. 욕구를 억누르면 감정은 왜곡된다. 억눌린 인정은 비난으로 바뀌고, 억눌린 사랑은 집착이 되고, 억눌린 자유는 반항이 되며, 억눌린 즐거움은 냉소가 된다. 그래서 나는 감정이 폭발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성격보다 먼저 물었다. 무슨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 관점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바꾸었다. 감정의 폭발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이자 방향이었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병이 되고 신호를 읽으면 통찰이 된다. 나는 감정이 폭발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틀린 게 아니라 지쳐있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다. 욕구의 재정렬은 감정 경영의 마지막 기술이었다. 나는 이를 3단계로 정리했다. 첫째, 인식. 지금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가. 둘째, 표현. 그 욕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 셋째, 조정. 그 욕구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채울 방법을 찾는 일. 인간은 욕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욕구를 성숙한 형태로 전환할 수는 있었다. 그것이 성장의 정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욕망을 부정하지 말라. 그것은 죄가 아니라 에너지다. 욕망은 숨길 때 부패하고 인정할 때 투명해진다. 자기 결핍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결핍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순간 관계의 갈등은 줄고 삶의 긴장은 내려간다. 리더의 진짜 역할은 사람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의 방향을 읽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누군가는 인정에서, 누군가는 자유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랑에서 힘을 얻는다. 그 욕구를 존중하는 조직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감정이 억눌리지 않으면 동기도 자연히 피어난다. 욕구는 인간의 그림자이자 빛이었다. 그것을 거부하면 감정은 꼬이고 이해하면 감정은 평온해진다. 인간을 이해하는 길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그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 답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감정과 욕구의 구조를 모두 이해하고 난 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벽 앞에 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변화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감정을 숨기고 왜곡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속이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정의 마지막 관문, 메타인지, 즉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분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전자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후자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단 한 줄의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는다. 나는 이 능력을 감정의 투명화라고 불렀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감정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분노 앞에서 폭발하고 불안 앞에서 도망친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왜 흔들리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등불을 켠다. 나는 어느 날 큰 실수를 깨달았다. 임직원에게 화를 낸 이유가 그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해 나는 그의 자존을 상하게 했고 결국 스스로의 품격마저 잃을 뻔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졌는가? 답은 하나였다. 내 마음의 속도가 조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마음의 속도를 점검했다. 마음이 빠르게 뛰면 한 걸음 물러섰고 내면이 흔들리면 입을 열지 않았다. 메타인지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해석하는 사고이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메타인지 없는 솔직함은 무례이고 메타인지가 더해진 솔직함은 존중이다. 나는 초창기 삼성 시절 한 임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솔직함은 필요하지만 솔직함에는 반드시 통찰이 따라야 한다. 통찰 없는 솔직함은 칼이 되고 통찰이 더해진 솔직함은 등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하기 전 두 가지 질문만은 반드시 점검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 문장은 진심인가? 아니면 내 피로의 표출인가? 이 두 질문만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 메타인지는 결국 한 가지 습관으로 완성된다. 나를 관찰하는 습관. 나는 매일 하루의 끝에서 내 행동을 회고했다. 오늘 나는 감정에 흔들렸는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안의 두려움이 오늘의 결정을 흐리지는 않았는가? 이 기록을 나는 내면의 경영일지라 불렀다. 기업이 손익을 기록하듯 리더는 감정의 흐름을 기록해야 한다. 그 기록이 쌓이면 품격이 되고 품격은 신뢰가 된다. 리더십의 본질은 결단력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리더는 언제나 누군가의 감정 위에 서 있다. 그 감정을 읽지 못하면 결단은 독단이 되고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다면 결정은 신뢰가 된다. 메타인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이다. 감정을 느끼되 끌려가지 않고 이해하되 무너지지 않으며 관찰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 인생을 바로 세운다. 감정을 바라보는 두 번째 눈, 즉 메타인지가 열리면 비로소 인간의 말이 지닌 진짜 힘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실감했다.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감정을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울린다. 어떤 말은 하루를 밝히고 어떤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나는 이런 말을 직원들에게 자주 했다. 말은 연탄과 같다. 잘 태우면 따뜻함이 되지만 던지면 흉기가 된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한마디 말이 사람의 용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고 또 하나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한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회장님, 회의 때 하신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남아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빼앗고 있는가? 마르고 난 이 기준 하나가 회사를 바꾸었고 나 자신을 바꾸었다. 말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 첫째,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태도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셋째, 의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내용만 신경 쓰지만 인간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의도를 먼저 읽는다. 그래서 때로는 수고했네라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이 되기도 한다. 내용이 같아도 태도와 의도가 다르면 말은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된다. 나는 감정의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 말의 습관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남겨라. 비판보다 격려를 먼저 건네라. 감정을 담대, 감정에 끌리지 마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말은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 관계를 잇는 다리, 조직을 살리는 다리, 사람의 마음에 빛을 켜는 다리. 그리고 나는 감정의 언어에 있어 또 하나의 필수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말의 속도와 온도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의 속도는 빨라지고 온도는 차가워진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말을 할수록 속도를 늦추고 온도를 높였다. 입을 열기 전 숨을 3번 고르고 문장을 천천히 골라내고 상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한 박자의 여유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한다. 급할수록 말은 천천히, 화날수록 목소리는 부드럽게.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가장 실질적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항상 진지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줄의 유머가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풀어낸다. 한 번은 한 간부가 실수하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하루 3번씩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늙은 거야. 회의실의 분위기는 즉시 부드러워졌고 그는 그날 이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진정한 유머는 상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다. 말의 품격이 곧 인격이다. 지식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말의 태도는 하루하루의 삶이 만든다. 말의 습관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난다. 조급한 사람은 명령으로 말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질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나는 후계자들에게 이렇게 남겼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그 말 한마디에 리더가 담겨 있다. 감정의 언어를 다루는 기술까지 이해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넘어선 진짜 리더의 힘은 무엇인가?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말년이 되어 돌아보니 그 전쟁의 승패보다 더 선명한 기준이 단 하나 있었다. 누가 끝까지 내 곁에 남았는가? 리더의 강함은 큰 목소리나 빠른 결단에서 오지 않는다. 리더의 강함은 감정의 절제력, 바로 정서적 근력에서 나온다. 감정에 흔들리는 리더는 조직을 흔들고, 감정을 담아두고 걸어가는 리더는 조직을 안정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로 관계를 잃는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다. 싸움은 순간의 쾌감으로 끝나지만 침묵은 오래된 신뢰를 남긴다. 그 신뢰가 세월을 견디는 자산이 된다. 나는 리더에게 필요한 마지막 능력을 적을 만들지 않는 기술이라고 불렀다. 사업에서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서 적은 없어야 한다. 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짐이 늘어난다는 의미였다. 감정 조절의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감정 조절의 목적은 사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맞서지 않는 힘이 진짜 용기다. 사람들은 흔히 싸우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찰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회의석상에서 내게 반말로 대들었다. 회장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내 속에서는 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도 틀릴 수 있지. 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날 회장님의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설득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때 변한다.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결단이다. 감정의 완충지대를 가진 사람이 오래간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화가 날 때 답장을 보내지 않고 메모장에 먼저 적어두었다. 하루가 지나면 절반의 말은 사라졌고 나머지 절반은 정제되었다. 이것을 나는 감정의 완충지대라 불렀다. 완충지대는 행동을 늦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내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숨통이었다.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한 박자가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조직을 살리는 마지막 힘, 관계. 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었다. 누가 끝까지 내 편이었는가? 그것이 인생의 결산표다. 기술은 변하고 시장은 흔들리고 전략은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감정을 이긴 사람은 순간을 이기고 관계를 지킨 사람은 평생을 이긴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다.